과거에는 야, 이건 정말 안정적인 가치주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 회사가 정말 이 전환의 시기에 치고 나갈 힘이 있는가를 보는 성장주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을 봐야 된다. 오늘 책은 바로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입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던데,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처럼 파괴적인 혁신이 시작될 때 기존 고객이 집착하며 과거의 기술을 고집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했던데, 그럼 향후 파괴적 혁신 좀 일어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좀 어디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죠. 전기차. 저는 독일의 모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를 한번 사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요새는 좋아졌대요. 갔는데 분명히 그 전기차라는 표식이 있어요. E가 붙으면 전기차잖아요. 대부분 차에 E 뭐가 붙으면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보조금이 없는 거예요. 시승을 하고 사러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연비 그걸 못 맞춘 거예요.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좋아야 될 거고, 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km다, 300km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그 테스트가 되게 가혹한가 봐요. 그 가혹한 테스트를 통과 못 해가지고 보조금이 없다는 거예요. 차에 E가 붙었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차, 이 비싼 차를 제 인생에 그래도 일종의 좀 약간의 그 마일스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뭔가 위협을 달성했을 때 한번 빵빠레를 올리는 기분으로 이 차를 사러 왔는데, 그 차가 보조금을 안 준다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그 비싼 자동차세를 차값대로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전에는 기술의 상징처럼 보이던 해외 외국계 그 자동차 회사의 차가 전기차의 시대가 와서는 테슬라에 비해 매력이 있는가? 테슬라는 보조금도 잘 나오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표현입니다만 디자인도 이제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쳐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편의성도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옛날의 명성에 도취돼서 그 브랜드를 사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일본의 T 브랜드도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뭐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차가 왜 안 팔리는가?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차 순위에 테슬라가 5위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 팔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에 배터리 충전 그게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드문 나라에서 순수 전기차가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파괴적 혁신이다. 이게 뭐냐? 기존에 있었던 판도를 뒤흔들 정도의,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 머물러 있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순수 전기차 회사가 치고 나오게 될 때, 그리고 여기에 올인한 회사가 나올 때 기존에 잘하던 플레이어들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모르죠.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저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정말 잘 봐야 된다. 테슬라만 볼 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왜 거기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사고 싶은 차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휘발유 차가 뭐 1000만 원 이하로 2000cc 차가 나왔다. 자, 사요? 못 사죠. 왜냐하면 이거 뭘 믿고 사냐고.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신뢰와 브랜드를 보고 우리는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이처럼 전기차의 시대가 와서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과거에 잘했던 자동차 회사가 꼭 지금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런 파국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과거의 이름값에 매달리지 않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1등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BYD가 좋다, 테슬라가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라, 리비안이 좋다 이러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산업에 대해서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장하는 쪽에 분산. 그런 거 보면 워렌 버핏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옛날 BYD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다. 가치 투자자라고 말은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전환기에도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지금의 전환기가 벌어지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기존 고객에 머물러 있는 전통적 플레이어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강자가 떠오를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산업은 전기차 산업이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과거에는 야, 이건 정말 안정적인 가치주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 회사가 정말 이 전환의 시기에 치고 나갈 힘이 있는가를 보는 성장주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샀다니까요. 전번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랑 현대차 샀어요. 전번 그때 언제였죠? 2,800개 들 때 그때 샀어요. 그 두 종목 사서 저 아들놈
중요해졌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크게 벌지는 못했는데 네. 제 마음은 아이에게 경제 공부를 시킬 때 삼성전자랑 현대차라는 한국을 이끄는 양대 거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갖게 되면 공부를 좀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은 응원을 담아서 이런 전기차로의 파괴적 혁신이 벌어질 때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개발을 지금 엔진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경영진의 판단에 약간의 저희 마음의 응원이었습니다. 자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책에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입학 전 교육이 일생에 걸쳐 결정적 차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2011년 소득 상위 10%,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학과 읽기 능력은 6세에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분교 연구자들은 취학 전 아동의 교육 능력 격차의 발생 원인을 부유한 부모의 사교육 열풍에 찾습니다. 라고 있던데 한마디로 어릴 때 6세 전에 형성된 그런 것들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때 6세 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사교육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럼 자녀 교육 어쨌든 영상 보시면 자녀분 계신 분들 많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사교육비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바로 출발점에서 먼저 뛰어가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게 세상 일이라면 사교육비를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등 취학 전에 미리 공부를 시키는 게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자니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선택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계속 줄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준다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은 매년 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멀쩡한 전자칠판들을 계속 교체하고 설비들 계속 교체하는 일만 하죠. 이게 요새 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학비와 어마어마한 교육 예산을 우리나라에서 단일 예산으로 1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기존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쓰는 거는 학생이 수가 줄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투입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특히 그 관련돼 있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직업이 학생이 줄면 거기도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줄지 않은 것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화하자. 네, 이게 부모님들도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교육격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취학 전 교육이라며요. 그러면 그 취학 전 교육을 정부가 나라가 지금 돈이 교육 예산이 남아 도니까 그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차라리 정부가 의무교육화하자는 거죠. 이 제안들이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제안이고요. 이게 저는 물론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고 또 이 디지털 격차 때문에 교육 격차가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학계 나오고 특히 이제 이 경제학계 쪽에서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육의 시작 시기를 좀 땡김으로써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박사님은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의 그 연구 결과를 박사님 자녀분이 제가 알기로 두 분? 아들 둘입니다. 네. 공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결정적 시기는 저는 3살에서 5살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공부를 해보면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언어 지능이나 이런 수리 지능들은 굉장히 두고두고 영향을 그리고 더 많은 연구를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그 어린 자녀에게 들려주는 어휘의 숫자가 또 초등 입학 때의 문해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모고 지금 둘 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대안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을 국유화시키고 희망하는 자녀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모두 공짜로 거기다 보낼 수 있게 또는 아주 저가의 비용만 내면서 거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문제들이 많이 완화되겠죠. 그 교육격차 문제가.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공부를 시켜주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취학 전 아동들의 어떤 지적 능력,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돈을 쓰는 것보다 그 어린 시절 쓰는 게 뭐 그 효율성이 효율성 다. 자, 자녀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럼 박사님은 이제 자녀분이 두 분 계시니까 자녀가 원하는 직업,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제외했을 때 박사님이 시대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분이잖아요.
자녀가 너무 자기가 좋아하지만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든 직업에 사실 그렇게 막 부모로서 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추천하고 싶은 진로 및 직업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조건 결부돼야 된다. 경제학자로 제 첫째 아들은 이쪽 계열이거든요. 이쪽 계열인데 제가 그 첫째 아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가서 그러면 그 통계, 응용 통계 관련돼 있는 어플라이언스 스태티스틱스라는 학문 계열이 있습니다. 그쪽 계열의 공부를 하면 정말 좋고요. 특히 스타타나 R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쪽 저희들 쪽 전공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선호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쪽만큼 저는 재밌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뭐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이 우리 뭐 그 어마어마한 검색량이라든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 증가 및 또는 데이터의 제공량들이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돼 있는 실험 경제학도 최근에 엄청나게 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따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초딩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과 후나 또는 주말에 같은 기회에 코딩을 재밌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으실 텐데 이 모티콘들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런 언어의 기회들,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미리 한번 만들어서 이게 참 재밌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흥미를 북돋아주는 그런 쪽에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과 오늘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키워드는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시청자분에게 자산 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 1000조 가까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는 투자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벌써 7.3%인가 벌었다 그러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연평균 수익률이 6.4%?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이유가 어딨나를 생각해 보면 자산 배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꾸준히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식이나 대체 자산, 부동산 뭐 이런 자산에 대해서 채권에만 올인하다가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서서히 주식이라든가 그런 부동산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들을 늘려나감으로써 그리고 또 2020년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 가격이 상승한 달러 자산을 팔고 또 가격이 상승한 채권을 팔아서 저가 매수한 이런 리밸런싱, 이게 이제 비율 맞추기인데요. 이런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런 거대 연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받으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왜 연금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또 연금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 책 스테이지 3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슈 박사님, 너가 어떻게 그걸 아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박사님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직접 하셨던 분인 거잖아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에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만난 회원님은 홍슈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